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염병과 세상 이야기 팬데믹 수업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과 함께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감염병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팬데믹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어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는 뜻의 접두와 팬과 감염병을 의미하는 에피데믹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팬데믹이 된 것입니다. 보통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발병하는 유행병과 달리 2개 대륙 이상의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발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큰 흐름인 세계관, 패러다임은 전환되어 왔습니다. 고대 노예사회에서 중세 봉건사회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 과정 중에 팬데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인류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흐름인 인식의 틀, 즉 세계관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 BC와 코로나 이후 AC 또는 포스트 코로나로 분류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환된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로 사망하는 군인들 수보다 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인들 수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시대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규모 인구동, 즉 감염병으로 많은 인구수가 감소되자 사회 제도 자체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의 문제는 아주 독특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수자 혐오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할수록 병에 감염되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인들이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는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가 시작되어 결국 혐오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도한 공포로 인하여 인지적 혼란, 즉 불충분한 증거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워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를 쉽게 믿게 되고 거짓 정보를 활용하여 희생양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14세기 흑사병 때도 감염병에 대한 공포 속에 가짜 정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따뜻한 사람의 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흑사병이 발생했던 시대에는 의학도 발전하지 않아 치료제나 백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흑사병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미생물은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미생물과 인간의 공존 혹은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생물 역시 병에 걸린 숙주의 사망은 곧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숙주의 사망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따라서 미생물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자기들의 감염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바로 흑사병과 같은 아주 무서운 감염병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5가지의 감염병, 첫 번째 흑사병, 두 번째 천연두, 세 번째 황열병, 네 번째 콜레라, 다섯 번째 스페인 독감입니다. 첫 번째는 14세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킨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한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 또는 동물 사체를 접촉해 발생하는 자연 발생 감염과 패스트 환자가 배출하는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발생하는 사람 간 전파 감염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한,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 검은색으로 변하여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림프관을 따라 생기는 결절 또는 농양으로 주로 허벅지 윗부분 서해부 림프선이 부어오르는 가래토 증상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흑사병인데요.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은 봉건제도의 몰락과 시민계급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감염병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감염병으로 사람이 죽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양민이 부족해져 노비들의 신분을 양민으로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영조 때 공노비를 없애고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중세 유럽은 봉건제 사회로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땅을 가진 영주와 영주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일손이 부족해지고 영주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중세 봉건 질서는 서서히 무너져 갔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455년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흑사병의 충격과 공포 속의 과거로 돌아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탄생시키게 되고요. 이는 유럽의 식민주의 팽창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것은 종교계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왕보다 교황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흑사병이 창궐할 때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며 타락의 길을 걷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거기다 사제직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사제로 뽑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죠. 이 같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흑사병의 충격과 공포 속에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재생과 부흥의 유럽 문해 혁신 운동이 이탈리아 피렌체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세 이전 시대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 중심의 시대 정신을 되살리려 했던 것이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섹스피어, 세르반데스, 에라스무스 같은 대작가들이 이때 탄생을 했고요.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도 이 시대 과학자들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피에타, 또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대작을 잠시 감상해 보세요. 공교롭게도 흑사병도 중국의 윈난성이 발원지입니다. 윈난성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것이죠. 풍토병은 어떤 지역의 특유한 자연 환경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그 지방에서 예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퍼져 있는 병을 말합니다. 1346년 몽골 제국의 황금 군단은 크림반도에 위치한 제노바의 한 도시를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때 몽골 군대에 흑사병이 발생했고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생물전이 개시되는데요. 몽골 군대가 투석기를 이용해 시체를 카파성 안에 던진 것입니다. 목적은 흑사병을 이용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인데요. 카파성 안의 군대는 배를 타고 가까운 제노바로 이동했고 이들과 함께 치명적인 흑사병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파 전투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흑사병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1349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했던 유대인 학살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를 진정시킬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우물에 독을 탔다는 죄로 고소당했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로 공동묘지로 데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때 희생당한 유대인 수는 대략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질병을 인간 죄의 대가인 신의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해야 흑사병이라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속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죄값을 치를 부정한 존재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 매춘부, 이교도자, 집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페스트에서도 소수자 혐오에 대한 글을 언급하는데요. 이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인정해야 할 것이면 명백하게 인정하여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다음 적절한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이때 베네치아 출신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간염병으로 사망했던 끔찍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자는 뜻입니다. 흑사병은 유럽인들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려는 삶의 태도의 변화도 함께 가져다 준 셈이죠.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겨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바로 이 까르페 디엠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매 순간을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두 번째, 15세기 말 아메리카 원주민의 90%를 멸종시키고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하게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가 나타납니다. 이후 입과 목 등의 점막에 발진이 발생하며 피부에도 반점이 생겨 빨갛게 변하고 농포가 생긴 후 딱지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곰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WHO는 1979년 천연두의 박멸을 선언합니다. 천연두에 걸려 온몸이 수포로 뒤덮인 방글라데시아 어린이 사진과 발진이 난 아동의 사진입니다. 15세기 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따라 들어온 천연두로 인하여 원주민의 90%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인명손실을 가져오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92년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은 잉카 제국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소로 인해 옮겨지는 질병인데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미에는 소가 없었고 특히 고원지대에서 발전했던 잉카 제국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인들에 비해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매우 낮았던 것이죠. 결국 천연두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봉건제가 약화되고 자육농과 소상공인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도시와 국가의 발달과 함께 서유럽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도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인 남미에서 금가원이 쏟아져 들어오자 상공업 종사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자본주의가 싹틉니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고향을 가져와 계몽주의 사상이 움트게 되고 시민 정신의 토대가 돼 결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 역사는 중세와 결별하고 근대의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찬란했던 잉카 제국이 스페인의 침략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역사에선 유럽 선진 문명의 힘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과 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작 168명인 군대에 8만 명 병력이 일거에 패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또 다른 학설에 따르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천연두였다고 합니다. 1526년 천연두는 유럽에서 여러 차례 유행해 스페인 군대는 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은 그렇지 않았죠. 유럽의 침략자들이 가져온 천연두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내성이 없는 잉카인들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결국 천연두가 잉카 등 남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종말을 촉발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인들을 몰아내고 노예제도를 없애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황열병입니다.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황열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하는 감염병입니다. 잠복기간은 3일에서 6일 정도이고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허탈감, 구토 등이 나타나며 간이나 신장 등의 장애가 일으키게 됩니다. 눈과 얼굴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 사탕수수와 커피, 면화 등을 재배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아메리카로 데려왔습니다.
천연두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면 황열병은 다시 노예 해방의 선물이 되어준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황열병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풍토병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삼각무역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황금해안에서 흑인 노예를 북아메리카 식민지역으로, 유럽에서는 면직물, 총기, 요리구슬 등이 황금해안으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설탕, 면화, 담배 등을 유럽으로 보내는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선에 실린 흑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황금해안에서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끌려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2분의 1 정도가 노예선 안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원주민들은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미국의 사실주의자이자 노예제 반대자인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가 1852년에 발표한 대표작입니다. 이 소설은 노예제의 비참함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수인성 감염병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덜 익은 해산물,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발생하며 분변, 구토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증상은 설사, 구토, 근경축,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일어납니다. 19세기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초래된 불결한 도시 환경은 각종 감염병을 일으켰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 여파로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반면에 의학사상 획기적인 진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콜레라가 세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이고 이때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중위생 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콜레라로 인해서 도시 건설 기반의 기능을 마련한 것입니다. 콜레라는 인도 벵골만 앞바다에 있던 풍토병이었습니다. 불결한 상하수도 환경으로 콜레라균이 식수에 들어오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국 군대가 전 세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처음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산업화와 함께 콜레라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도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최초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전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화장실이 없었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젤이라고 부르는 요강을 투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얌전하게 버리면 좋았을 것을 2층에서 대충 뿌려대는 바람에 길 가는 사람들이 똥물 세례를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사는 궁전과 성에도 비치된 화장실이란 거리나 해자로 배설되도록 마룻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발이 똥에 닿지 않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기 시작했고 굽이 50cm에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하이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1918 인플루엔자입니다. 1918 인플루엔자 A, H1N1형이며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며 검은빛으로 변해 죽어가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네, 드디어 5번째 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전파 속도와 범위가 차원이 다른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인 1918년에 흔히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가 세계를 강타합니다. 바이러스 진원지가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스페인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당시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 대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의 한창이었고 열강은 감염병 위험을 가소평가했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는 청정지역으로 비치길 바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소식 때문에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련 보도를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국이라 검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스페인에서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도가 많아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식민지로도 번져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팬데믹 물결이 몰아칩니다. 1920년까지 이어진 팬데믹으로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6억 명이 감염됐고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 1,800만 명의 몇 배나 웃돕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많은 목숨이 희생됐으며 군인들과 젊은 층들이 희생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염병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나 영화에서 연병할 놈이란 용어를 듣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마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연병은 장티푸스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홍역을 치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몹시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겪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박색이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박색은 곰보자국, 천연두로 인해 발생한 얼굴인 곰보자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학을 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질병이나 일을 겪었을 때 쓰는 말이죠. 또한 괴질이란 말이 있는데 괴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통틀어 괴질이라고 하고요. 역병이란 말도 자주 쓰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질병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지금도 흔히 쓰이는 데드라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감 시한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세균성 이질로 인해서 포로 수용소의 환경이 끔찍해지자 이 환경을 탈출하려던 포로들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옛날 비디오 테이프 앞부분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때 호환은 호랑이를 뜻하고 마마는 천연두를 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위기에 몰아넣고 역사의 변화를 만들었던 팬데믹을 살펴보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호주 산불이 한창일 때 어미 코알라가 본인의 화상을 감내하면서 자기 아기 코알라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할머니가 병원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손자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높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머니는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숨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즉 인류애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순간에도 이러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평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 태도,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헤빗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습관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평소 좋은 태도, 생각, 가치관을 유지하고 몸에 각인시킨 사람이라면 급박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들이 평소에 좋은 생각, 태도, 그리고 언어까지도 선별해서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